안녕하십니까. 삼성언론재단 상임이사 민명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가 준비한 국내 TV 뉴스의 품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좋은 저널리즘 연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2016년 8월 한국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뉴스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감한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7분의 언론학자들이 결성한 연구 모임입니다. 저희 삼성언론재단에서는 2017년 6월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가 1년여 동안 국내 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물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이 지난해 있었던 그 영상입니다. 오늘은 신문에 이어서 지난해 1년 동안의 국내 방송 뉴스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 및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주제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발표는 방송 뉴스 분석의 방법론을 주제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지연 박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뉴스의 현실과 내용을 주제로 숙명여대 배정근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뉴스 리포트 패키지 비교라는 주제로 고려대 박재영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이어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인데 토론은 동아일보 정성희 미디어 연구소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체 행사는 9시경에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김지연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뉴스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나온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지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방송 뉴스 분석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분석 대상과 분석의 틀, 그리고 분석 기간, 분석 대상의 표지, 분석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방송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현업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무엇이 좋은 방송 뉴스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항목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언론인들이 실제 뉴스 생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점을 마련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계량적 내용 분석과 질적 분석 방법론을 교차 사용해서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대표적인 뉴스 방송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편, JTBC, MBN, 채널A, TV조선 이 분석 대상으로 들어갔고요. 미국은 NBC, 나이틀리 뉴스, 영국은 BBC, 뉴스에텐, 일본은 NHK의 대표 뉴스 방송인 뉴스7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분석의 틀은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외형 분석과 내용 분석입니다. 외형 분석은 뉴스 포맷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대상과 단위는 하루치 뉴스 프로그램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 기간은 대형 사건이 없는 평범한 일주일로 정했는데 대형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템이 모두 그 대형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뉴스 포맷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분석은 개별 뉴스 아이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때문에 분석 단위는 하루의 뉴스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기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 표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외형 분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평범한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9일부터 2018년 9월 15일까지가 분석 대상이 되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기간 동안에 NHK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9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기사를 분석에 넣었고, NBC는 또 해당 기간에 허리케인이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또 부득이하게 2018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서 저희가 그 녹화가 가능했던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조금 2018년 11월 5일자 기사가 좀 불완전해서 부득이하게 그 다른 주에 똑같은 월요일 기사 11월 26일자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외형 분석은 7일치 분석이기 때문에 각 매체당 그 분석수가 총 7개가 들어가 있고, BBC 같은 경우에는 주말 뉴스가 없기 때문에 총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분석의 분석 대상은 제가 구체적으로 뒤쪽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한 해 동안 방송된 뉴스를 대상으로 월별 2일씩 총 24일을 추출을 했습니다. 주 구성 표집을 했고, 여기에서 월별, 주별, 일별 순차적 샘플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날짜를 좀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제가 적어놨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뭐 월요일, 2월에는 화요일, 3월에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 샘플링이 되어 있고요. 각 해당 날짜의 아이템 5개를 추출하는 방식은 개통 샘플링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내용 분석에서는 이제 포맷 분석과 달리 리포트 패키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해당 번호의 아이템이 뉴스 리포트가 아니면, 예를 들면 단신이라던가 스포츠라던가 날씨 그런 아이템일 경우에는 그 뒷번호의 아이템을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매체당 저희 분석수는 70개씩 들어가 있고요. BBC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총 50개가 들어가 있고, NHK는 그 아이템 수 자체가 하루치 아이템 수 자체가 적어서 단신과 스포츠와 날씨를 제외하면 하루치 전수로 들어가 있는 N값이 적어서 총 68개가 분석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분석 날짜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NHK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분석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 날짜를 하지 못했고, 2018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 일주일치와 2019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 일주일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채널 A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가 2018년 1월과 2018년 2월 기사가 없어서 2019년 동일 날짜로 대체해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분석 항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외형 분석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17개의 항목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총 아이템 수, 그리고 뉴스 시간, 그러니까 하루치 뉴스 전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포맷 분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리포트 패키지가 몇 개인지, 사건 사고 기사가 몇 개인지, 단신 기사가 몇 개인지 이렇게 해서 개수로 카운팅이 되어져 있고요. 톡블럭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앵커 논평이 있는지, 앵커 논평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거는 오픈 코딩을 해서 저희가 추후에 질적 분석에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앵커 스타일도 저희가 3가지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원고를 읽고 직접 들고 읽는지, 아니면 자세가 어떠한지, 옷차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내용 분석은 기본적으로 7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리포트 제목의 유무,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목이 무엇인지, 이것도 역시나 질적 분석 예정이고요. 제목에 직접 인용구가 있는지, 제목이 적절한지, 그리고 리포트 시간과 길이와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이후에 내용 분석은 세부적으로는 3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분석을 말씀드리면,
리포트의 구성 방식, 그리고 심층성 여부, 그리고 정보의 출처, 마무리 문장의 수러 주체 유무, 마무리 문장, 그리고 취재원 수, 더 구체적으로는 엘리트 취재원의 수와 일반 취재원 수, 익명 취재원 수, 투명 취재원 수, 이해관계자 수 해서 총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비디오 분석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나 총 13개 항목입니다. 먼저 기자 스탠드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총 수와 총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장면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CG를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그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또 모자이크를 사용했는지, 그 모자이크 처리한 대상은 어떤지, 그리고 카메라 조작이 있는지, 화면 부각 강조, 테크닉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재현이나 외부 영상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분석 역시 실시했는데 총 11개 항목입니다. 사운드 바이트의 총 시간, 그리고 총 문장 수, 효과음 유무, 취재원 음성 변조가 있는지 없는지, 취재원 음성 변조가 있었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엘리트 취재원과 일반 취재원의 사운드 에어타임과 문장 수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갔고, 마지막으로는 취재원의 사운드 바이트를 중간에 끊는지의 여부를 분석을 했습니다. 관점의 다양성은 본래는 그 해외 뉴스에서는 진행하지 않았고 저희가 국내 뉴스의 관점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추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총 그 분석 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그래서 44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저희 교수님들께서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배정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맡은 부분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성대한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삼성언론재단과 또 저희 분석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에게 저희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를 제가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뉴스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뉴스의 품질이 뭐냐라는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굉장히 저희 언론학계에서도 어려운 과제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무엇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무엇이 한번 적정한 방법인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지난번에 신문을 분석하고 낸 책이 기사의 품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희 그 연구회에 계시는 이재경 교수님이 뉴스의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저희가 국내 뉴스의 방송 품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동원하는 방법이 해외 방송 뉴스들과 비교하는 건데요. 과연 해외의 방송들이 그런 사회 문화나 어떤 조직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걸 갖다가 동등 비교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거냐 하는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BBC는 세계 최대의 뉴스 조직을 가지고 있고 기자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BBC와 우리 국내 방송, 여러 가지 국내 방송은 경영적으로나 기자의 수나 조직이나 재원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같이 동등 비교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우리나라 방송 뉴스의 어떤 위치나 품질의 그 기준점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뉴스하고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고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발표할 부분이
방송 뉴스의 전체적인 뉴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뉴스 전체 방송 뉴스 전체를 갖다가 분석하는 그런 외형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리포트의 내용이 어떤지를 갖다가 분석한 기자 리포트의 내용 분석 두 부분으로 저희 분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앞에 외형 분석과 그 다음에 뒷부분의 내용 분석에서 일부분을 제가 하고, 그 내용 분석 중에서도 좀 질적인 요소와 깊이 연관된 부분은 박재영 교수님이 발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4개 방송사의 리포트 하나씩을 뽑아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조금 더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 그다음에 BBC, NHK, 그리고 국내 방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SBS만 하나 샘플로 해서 4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4개가 전부 기자 리포트 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다만 NHK만 워낙 그 하나의 기사 분량이 길어서 6분이 넘습니다. 그걸 갖다가 짧게 편집을 해서 NHK는 중간 부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NHK 뉴스가 나올 적에 약간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UK's vote to leave the EU has sharply divided opinion. For some, Brexit means Brexit and we're taking back control. For others, it's a risky march into an uncertain future. As part of our series on Britain post-Brexit, our arts editor Will Gompertz talks to people in the arts world about what benefits leaving the EU might bring. Coventry Cathedral, which was heavily bombed in 1940, is a potent example of how a city can respond to adversity with creativity. In 2021, Coventry will be the UK City of Culture, having in 2016 voted for Brexit, an event that many in the arts see as a threat, but might it also present opportunities? Young people from G20 countries were saying they were more drawn to British art and culture than they were before the referendum. And that's telling us that the opportunities for British artists to get out there, to present their work, the rest of the world wants part of that. So, the British Council detects post-Brexit potential. But do these students at Coventry University? I wanted to ask you, as the future of the British arts, what opportunities do you think there are in a post-Brexit Britain for an artist? We're going to have to go outside of Europe and probably make connections with people that are in India, in Asia, in Africa. So now that we don't have these connections, or might not be making connections in European countries, we'll have to go outside. I honestly see an opportunity for myself personally and people, of Europe and Eastern Europe especially, that we get to be more competitive. And I think that we are super capable of competing with everybody here for the jobs, and we will still get those jobs just because we're good. If you a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put your hand in the air. Wow. That's their particular view, which is, regardless of how they might have voted in a referendum, the boss of the National Theatre describes as... It was a wake-up call, certainly. Now he is a man with a clear Brexit plan. I think we've got to do 3 things. We've got to maintain our place as the world-beating creative industries that we are. We've got to do that. The second thing we've got to do is really address the fact that there's this division in the country, and that means as arts organisations we've got to do more to get out across the country, to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arts organisations that are already there. And the third thing we've got to do is we've got to ignore all the boundaries and continue to develop our relationships with Europe, because we will suffer if we don't do that. I said I didn't vote for Farage. I voted to leave the EU. And all the while fulfilling the National Theatre's stated aim of exploring what it is to live in Brexit Britain. This is my country. Put a big stamp on it. Will Gompertz, BBC News. This is NBC Nightly News with Lester Holt. Finally tonight, how happy are you? And is happiness something you can learn? Yale now offers an entire course on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it has quickly become the university's most popular course ever. Here's our Rahima Ellis.
1 out of 4 students at Yale signed up for Psychology and the Good Life, or simply put, how to be happy. When you're happy, you're like, this happiness is going to last forever. This class is just another way of continuing tasks like, why do I push myself? Why do I work hard? The growth of the class completely exceeded my expectations. Psychology professor Laurie Santos came up with the idea after research shows growing mental health problems on so many campuses. We put them in a space where they feel anxious over grades, stressed about the time they have, overwhelmed about everything they have to do, and I feel like we might be missing their potential. Each night, students have happiness homework, meditate for 10 minutes, sleep 8 hours, do something kind, and write down 5 things that you're grateful for. But don't think it's an easy A. It takes a lot of work to actually correct your old habits. She said to be happier, you have to decrease your social media usage. So how's that going? It's really, really hard. But when practiced, students say they feel better. This week I put that I'm grateful that I had 4 grandparents in my life for 15 years. And that even though I was stressed out because I had a ton of homework to do, that little pause during the day really made a difference for me. If the students take these insights to heart, they could be changing the culture in a big way. Life lessons that could help students and all of us be happier. Rahima Ellis, NBC News, New Haven, Connecticut. こんばんは。ニュース7です。在位を祝う最後の記念式典でした。天皇陛下は皇后さまとともに在位30年を記念する政府主催の式典に出席されました。日本文学の研究者ドナルド・キーンさんが今朝心不全のため96歳で亡くなりました。私は日本と結婚した。日本を愛し、東日本大震災をきっかけに日本国籍を取得したキーンさん。その言葉は私たち日本人に多くのメッセージを伝えています。日本の文学は素晴らしい文学です。非常に貴重な財産です。日本文学の研究者ドナルド・キーンさん。初めて日本語を少しかじったのは日本で言いますと昭和16年の夏でした。川端康成や三島由紀夫といった文壇の重鎮とも親しく、古典から現代の作家まで数々の作品を英訳し、日本文学を世界に紹介しました。ノーベル文学賞の選考を行うスウェーデンアカデミーに対して日本文学についての助言を行ったこともあります。こうした功績から文化勲章を受章しました。長年親交があった東北大学名誉教授の土江圭一さんは、被災地域が今どうなってんですかとか、そういう心配をかなりされてました。打ちのめされている日本人を元気づけようというそういう思いで日本に永住することを決意されたんだと思います。失礼いたします。ロバート・キャンベルさんです。キーンさんと同じアメリカ出身の日本文学研究者です。キーンさんとは5年前から交流を重ねてきました。花見の会に誘われて自己紹介をしましたけれども、意気投合してそこで立ったまま15分ぐらいずっと話をしていたことが初めてだったんですね。자,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안경 선배로 불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은정 선수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응원과 박수를 받았지만 김경두 씨에게는 이른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경두 씨가 올림픽 이후에 김은정 선수를 팀에서 빼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 팀 킴이 미국을 꺾고 사상 처음 올림픽 4강 진출을 확정한 뒤 취재진은 주장이자 스킵인 김은정의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김민정 감독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김충희 선수만 할 거예요. 평소 감독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김은정이 돋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이라고 선수들은 말합니다.
제가 주장 역할도 있었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쟤는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런 이미지가 돼버리고 스킵의 이름을 따 팀명을 정하는 게 세계적 관행이지만 김은정 팀이라는 명칭 사용은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누가 김은정 팀이라고 하라 했어. 다시는 김은정 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독진은 눈밖에 난 김은정을 지난 7월 결혼 이후 점차 팀 훈련에서 제외하고 포지션도 바꿔 역할을 줄이려 했다고 선수들은 폭로했습니다.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장이나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또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은정 언니랑 소통을 계속 줄이고 있고. 이에 대해 김경두 씨 측은 스킵이 결혼했으니 당연히 새로운 스킵을 찾아야 했다. 특정 선수를 제외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은 해외 뉴스에 대해서는 방송 자막을 좀 번역을 해서 자막을 좀 넣어드렸으면 좋았겠는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고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못 넣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뭐 보시면서 굉장히 각 방송마다 뉴스 내용 구성이나 영상 구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BBC 같은 경우에 화면 자체가 너무 깨끗한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BBC는 제목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그 영상에다가 장식적인 요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포트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그 다음에 MBC 같은 경우에는 보셨겠지만은 거기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의 신원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저도 인상적이었고요. NHK 같은 경우에는 저 기사가 지난 2월에 일본 천황 제위 30주년 기념식이 있던 날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황 기사가 그 기념식 행사 기사가 한 6분 40초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일본 문학 연구자 도널드 킨 박사의 사망 부흥 기사가 바로 이 뒤에 나갔는데 그 기사도 분량이 6분 한 15초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방송 계절별 리포트 하나하나의 방송 분량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일본 NHK의 뉴스 보도는. 특히 더구나 이 일본이 요즘 뭐 한일 관계가 미묘한데 그런 신적으로 생각하는 천황 기사 바로 다음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의 부흥 기사를 저렇게 길게 내보낸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놀라웠던 일이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저런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형 분석에서는 저는 6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뉴스 시간에서는 국내 방송사의 저녁 뉴스 시간이 해외 방송사에 대해서 상당히 긴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개별적인 시간들이 나오지만은 저건 실제 뉴스 시간만 이렇게 측정해서 좀 다른 거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MBC나 BBC, NHK는 뉴스 시간이 30분입니다. 저희 나라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분에서 60분 정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긴 게 JTBC인데 JTBC는 이제 95분이고, 저희가 이걸 작년 거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MBC가 60분이었는데 MBC도 이제 이번에 3월부터인가 85분으로 늘렸죠. 그래서 저희는 방송 뉴스가 점점 길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아이템을 보면은 당연히 뉴스 시간이 기니까 아이템이 우리나라 방송사가 해외 방송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격차는 뉴스 시간 차이보다 좀 적다. 결국은 이 말은 개별 뉴스 자체 하나하나가 좀 길이가 그래도 길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역시 JTBC가 뉴스의 아이템 수가 가장 많고 MBC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포트 패키지입니다. 리포트 패키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직접 보도하는 리포트의 패키지 수가 몇 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방송보다 저희 국내 방송의 리포트 패키지가 평균적으로 많은 거를 알 수 있고, 특히 NHK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그 NHK 기사 가운데 기자가 등장하는 리포트 기사는 그 해외 특파원들이 보낸 기사,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노이 북미회담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 정도만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샘플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NHK의 뉴스는 남녀 그 진행자가 전부 그냥 읽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담이라는 것은 앵커가 기자나 혹은 취재원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리포트 형식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런 형식이 방송사마다 평균 하루에 한 건씩 정도는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러나 MBC나 BBC, NHK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내 방송 사이에서는 MBC가 두드러지게 높았는데요. 아마 MBC가 지난해 7월 방송 개편하면서 기자들의 스튜디오 출연하는 그런 빈도를 높이고 그런 코너들을 많이 만들고, 또 뭐 마이 리틀 뉴스 데스크인가요? 해가지고 뭐 마니 뉴라고 그러든가 그런 이름으로 그 시청자가 그날 가장 관심을 가진 뉴스를 앵커하고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새로 집어넣고 했던데, 그런 것 때문에 MBC의 수치가 저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톱블럭의 주제입니다. 톱블럭의 주제라는 것은 그날 뉴스 중에서 가장 먼저 보도하는 뉴스의 주제가 무엇이냐, 혹은 전체 블럭, 첫 블럭의 뉴스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의 주제는 해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많았습니다. 보신 MBC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BBC나 NHK도 정치가 많았는데, BBC는 특히 그 국제 외교 쪽도 많았습니다. 아마 BBC가 글로벌한 그런 언론사 방송을 하고, 그리고 영국 자체가 굉장히 해외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방송을 보면은 SBS, 채널A, MBN은 남북 문제, 그리고 KBS와 TV조선의 경우에는 경제 산업 문제를 많이 보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 논평입니다. 앵커 논평은 앵커가 뉴스가 끝났을 때 자기 의견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거나, 혹은 앵커가 별도의 코너를 가지고 어떤 브리핑 같은 거 하는, 예를 들어서 손석희 앵커의 앵커 브리핑이나, 그 다음에 TV조선 신동욱 앵커의 앵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상파보다는 좀 종편이 많은 편이고, 해외에서는 BBC가 전혀 그런 앵커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기자 리포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그 내용 분석은 44가 항목 정도 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직접 인용구. 저희가 국내 언론, 신문이나 방송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제목에다가 따옴표를 많이 치는 직접 인용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국내 방송의 언론의 보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신문 분석을 할 적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 보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도 역시
집적 인용구를 사용한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BBC는 워낙 제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없었고 MBC도 그 비율이 낮은데 다만 이제 NHK는 저희랑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국내 방송 중에서는 SBS, KBS가 높은 편이고 JTBC가 가장 적었는데 큰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집적 인용구를 사용한 제목입니다. 왼쪽에는 MBC의 뉴스보도의 제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MBC는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그 뉴스 내내 이어가는 그러한 제목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많이 하고 그럴 적에 하와이에서 북한 미사일이 오고 있다는 그 허위 경보가 내려져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신문을 분석했을 때 제목의 집적 인용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거의 없었고요. 더타임즈도 없고 아사히 신문이 조금 있고 국내 신문에서는 거의 60% 가까이 절반 이상이 집적 인용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포트의 형식입니다. 리포트의 형식은 녹화냐, 현장 생중계냐, 스튜디오 생중계냐, 녹화 플러스 현장 생중계냐, 녹화 플러스 스튜디오 생중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방송은 사전 제작한 녹화 영상이 대부분이지만은 해외 방송은 그게 조금 비율이 적은 편이고 특히 BBC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녹화 플러스 현장 생중계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눈에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사의 구성 방식입니다. 기사의 구성 방식은 발표나 발생 뉴스를 내용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는 스트레이트형 뉴스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제작한 뉴스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뉴스에 조금 제작적인 요소를 추가한 절충형으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눴고요. 세 가지를 나눠서 분석을 한 결과 국내 방송, 특히 종편에서는 발생 뉴스 중심의 스트레이트 보도가 많은 것이 눈에 띄고요. 서구 방송은 사전 제작한 제작형이나 스트레이트하고 제작형을 절충한 그런 형태가 많고요. 스트레이트가 많은 것이 종편은 61%인데 BBC, MBC 같은 경우에는 5.7%에 불과하고요. 이 부분이 많고 BBC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NHK는 저희랑 좀 비슷했고요. 국내 방송사들 사이의 차이를 보면은 스트레이트형 뉴스가 가장 많은 방송은 채널 A고요. 가장 적은 방송은 SBS였습니다. 그리고 제작형이 가장 많은 데는 KBS였고 그 다음에 절충형은 SBS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 리포트의 평균적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리포트의 길이는 해외 방송이 국내 방송보다 굉장히 길었고 특히 NHK 같은 경우에는 3분 52초로 타 방송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편은 1분 52초 정도고요. NHK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홋카이도에서 지진 났을 때 한 리포트, 그 지진 피해자들에 관한 리포트는 무려 9분 정도 한 번을 방영한 그런 사례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방송에서는 SBS가 2분 10초로 가장 길었고 채널 A는 1분 42초로 가장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층성입니다.
심층성 항목은 기사 안에 단순한 사실 전달 혹은 설명 플러스 의문, 평가, 비판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평가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역시 심층적인 뉴스의 비율이 해외 방송이 국내 방송보다 높은 편이고요. 특히 미국의 MBC가 높게 나왔고 NHK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내 방송에서는 MBN이 가장 높았고 채널A가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출처입니다. 그 뉴스의 메인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보도자료, 발생사실, 사건사고, 그 다음에 자체 기획 및 발굴, 외신과 인터넷 같은 타미디어, 기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라고 돼 있는 거는 그 방송 보도로 내용을 보고 그것이 보도자료에서 보도자료를 보고 쓴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보도자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에게 공개된 정부의 발표나 기업의 발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공식적인 발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날 대부분의 언론사가 같이 쓴 뉴스는 저희가 그렇게 보도자료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 방송은 대체로 보도자료 유형의 기사가 높은 편인데 MBC나 NHK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 사실을 다룬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해서 쓴 기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국내 방송을 보게 되면은 보도자료형 그 뉴스는 MBN이 가장 많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발생 사실은 채널A가 많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기획은 JTBC, 기획 및 발굴 기사는 JTBC가 가장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기사에 등장하는 스탠드업 기사의 비율입니다. 그런 기사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인데 BBC 같은 경우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에 기자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 방송에서는 SBS가 이 빈도가 가장 높았고 채널A가 빈도가 낮았습니다. 다음 항목은 같은 장면이 뉴스에서 반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요. 국내 방송은 대부분 뉴스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율이 BBC는 그런 기사의 비율이 적고 NHK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 방송은 방송사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JTBC가 장면 반복이 아주 현저하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TV조선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G를 사용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방송들이 CG를 사용하는데 NHK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NHK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CG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NHK는 그 자막이 덕지덕지 붙는 덕지덕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막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뉴스 CG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방송 중에서는 채널A가 좀 적게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CG의 유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만 들어가는 CG도 있고 거기에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영상과 텍스트를 결합한 CG,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해외 방송의 CG는 단순히 이제 텍스트만을 주로 사용하는데 국내 방송은 영상에 텍스트를 입히거나 인포그래픽을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국내 방송에서 단순한 텍스트는 SBS, 그 다음에 영상과 텍스트를 결합한 것은 MBN, 영상, 텍스트, 인포그래픽이 결합한 형태는 KBS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점의 다양성입니다. 관점의 다양성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 언론의 그 뉴스 보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야마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방향성을 잡고서 그것에 반대되거나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방식, 기사를 몰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특성이 조금 있다고 이 연구에서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기사를 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다른 주장, 메인 그 주장 의견과 대치되는 그런 다른 의견을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이제 관점의 다양성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기사의 주된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이 최소한 기사 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때, 그때 저희가 그것을 복합적 관점이라고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 줄 걸치고 넘어가는 정도, 그거는 대체로 단일 관점이라고 했고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은 완전히 단일 관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복합적 관점의 기사의 비율이 MBN과 TV조선이 높았고요. 완전한 단일 관점의 기사는 MBC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신문 분석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질적 요소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 결과를 보시면은 국내 일간지는 관점의 그 복합적 관점의 기사가 17%고 17%인 반면에 뉴욕타임즈는 그게 58%, 더 타임즈는 40.7%, 아사히는 13.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문에서도 단일 관점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방송은 이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역시 단일 관점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국내 방송 뉴스의 형식과 내용은 BBC, MBC 같은 서구 방송과는 차이점이 많았다. 물론 NHK하고도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았지만은 또한 유사점도 많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방송에 비해서 국내 방송 뉴스는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국내 방송 뉴스는 발표하고 발생 사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충분한 준비와 제작 기간 없이 만들어지는 뉴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 뉴스에서 기자 리포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층적이고 질적인 보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자가 기자 리포트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취재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개별 뉴스 아이템의 숫자를 줄이고 대신 뉴스 시간을 늘려서 심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국내 방송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혁신을 시도하고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그것이 가시적인 결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를 비교해 보면은 신문 뉴스가 저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해외 신문들에 유수한 그러한 저명한 언론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떨어지만은 방송은 그런 정도의 격차는 아니다라는, 격차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걸 분석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 방송 뉴스 간의 그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노력들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까 샘플로 보여드린 MBC하고 BBC 영상 중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뉴스 앵커가 굉장히 역할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뉴스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즉 앵커가 기사의 중요한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기자는 그런 단순한 사실관계 말고 조금 더 그것의 설명, 해석, 평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좀 역할 분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앵커가 직접 읽고 넘어가는 그런 뉴스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방송 뉴스와의 역동성이나 그 다음에 기자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박재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박재영이고요. 배 교수님 이어서 이 전체 연구의 마지막 부분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조금 진행이 돼서 조금 오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 크게 취재원 부분과 화면, 그다음에 음성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취재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전체 취재원 수 이런 한 2명 익명까지 한 3가지 정도. 그다음에 화면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이분 분석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입니다. 실제 이 화면 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주로 이제 모자이크 처리라 요즘은 이제 블러라 그러던데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음성 부분, 음성 변조 부분, 이 부분만 좀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재원 수 보시면은요. 여기 왼쪽에 국제 비교부터 보시면은 이쪽 해외 쪽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국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에서 국내외 비교보다는 방송은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기사당 예컨대 BBC가 4.9개니까 매 기사 5명 정도 취재원이 있는 거고, 한국은 지금 지상파가 3.8명이니까 1명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방송 뉴스에서는 취재원 1명이 더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좀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쪽 국내 비교 보시면은 어쨌든 요 지상파 쪽이 종편보다는 조금 수치가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요게 기사당 취재원 몇 명이 들어가 있는가, 취재원이 익명이든 실명이든 다 포함한 겁니다. 그다음에 취재원이 5개, 그러니까 사실은 5명이죠. 익명이든 실명이든 취재원 5명 이상이 뉴스 리포트에 포함된 리포트의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BBC가 54%니까 BBC는 기사 2개 중에 하나는 어쨌든 취재원이 5명 이상이나 포함되어 있다. 물론 BBC가 아까 보시면은 리포트 길이가 평균 3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길기 때문에 사실은 취재원도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수치는 지금 좀 제법 현저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쪽 외국과 국내,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역시 지상파 쪽이 어쨌든 종편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괜찮은 그런 쪽 데이터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취재원. 엘리트 취재원은 이제 기자들이 흔히 접촉하는 그런 정부 당국자나 아니면은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 취재원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 엘리트 취재원인데, 엘리트 취재원은 여러분 기자들이 워낙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크게 포인트를 안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 지금 패턴은 아까 보셨던 그런 총 취재원 수 패턴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
이쪽 국내 쪽도 지상파가 상황이 좀 좋고 그다음에 종편이 조금 낮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패턴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시게 되는 여러분 일반인 취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기자들이 흔히 접촉하는 일종의 전문가를 포함한 엘리트 취재원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진짜 일반 시민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기자가 얼마나 뉴스 리포트에 등장시키는가 그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BBC나 NHK는 특히 아까 리포트 기간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어쨌든 매 리포트 일반 시민을 2명 정도 등장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지상파나 종편은 뭐 거의 평균 1명 정도입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은 SBS가 좀 그래도 일반 시민을 많이 등장하는 취재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나머지 여기 거의 종편이나 이쪽은 평균 1명 정도 된다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의미가 조금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다음에 투명 취재원. 여기 방송에서 투명 취재원은 취재원의 얼굴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취재원의 신원도 뭐 자막이든 뭐 기자가 말을 하든 밝혀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보다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래서 방송에서 사실 기자들이 그 투명 취재원을 쓴다는 게 현장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해외 쪽이 3명이 평균 3명이 넘고 BBC가 4명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BBC는 매 리포트 얼굴 신원이 다 나오는 취재원이 4명 이상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지상파가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종편은 2.3이니까 더 좀 낮아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해외 방송사의 전체적인 지표가 조금 높고 그다음에 국내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지상파가 조금 낮고 종편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3단계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저희들이 조금 중점을 뒀었고요. 그다음에 투명 취재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기사의 비율. 이거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TV 리포트를 만들기 아마 여기 현장 취재하시는 방송 기자분 계실 텐데 아마 사실 저건 뭐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BBC가 44%죠. 그러니까 기사 100개 중에 44개는 그죠? 그 리포트에 투명 취재원이 5명 이상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리포트고요. 지금 NBC, NHK 여러분 NHK 데이터를 계속 한번 보십시오. NHK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방송보다 나은 측면들이 더 많아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뭐 재미는 우리보다 훨씬 없을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일본은 NHK와 여타 상업 방송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NHK만 저렇게 약간 표준적이고 모범적으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국에 보시면은 지상파와 종편은 사실 지금 이 지표에서는 조금 비교하기가 조금 난처할 정도로 지금 수치가 적은 편입니다.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SBS가 지금 유독 높죠, 그죠? 아까도 SBS가 지금 배 교수님 발표할 때도 SBS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여러 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SBS 데이터가 높고요. 종편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익명 취재원 이건 얼굴이 가려지든지 아니면 신원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목소리만 나오든지 목소리도 변조해서 나오든지 어쨌든 지금 얼굴과 신원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좀 사실 많죠. 보시면은 그게 기사당 몇 명이나 있는가인데 보통은 다 기사에 1명 이하니까 사실은 지표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BBC도 많죠. 왜냐하면 BBC는 워낙 취재원이 많기 때문에 익명 취재원도 제법 되는 겁니다. 비교해서 한국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이고요. MBC랑 NHK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전히 지금 NHK가 수치가 지금 좋은 쪽입니다. 신문에서도 사실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한국 신문보다 좋았던 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매체를 저희들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와 보시면은 익명 취재원이 이게 많으면 뭐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 그죠? 여기 지상파 쪽이 많고 종편도 조금 이렇게 낮게 파악이 됐습니다. 익명 취재원이 전무한 기사 말하자면 취재원이 1명 나오든 10명 나오든 모두 실명으로 돼 있는 기사의 비율 보시면은 이쪽 높죠, 그죠? 60, 70, 80%가 넘어가니까 해외 방송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 취재원이 하나도 없는 기사가 10개 중에 7개, 8개나 된다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요. 한국 쪽으로 오면은 지금 한 50%대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국내만 놓고 보면은
지상파와 종편이 여기서는 사실은 크게 차이를 보기 어려운 가운데 KBS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와 있는 쪽입니다. 여기 종편에서는 MBN이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면 모자이크 여기 블러 처리한 겁니다. 화면의 어떤 부분이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놓은 거는 다 저희들이 뽑아서 코딩을 했고요. 보시면은 블러를 처리한 리포트가 전체 리포트 중에 몇 개나 됐는가 하는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지상파 종편이 그러니까 50%니까 리포트 2개당 하나는 어쨌든 화면 블러 했던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NBC, BBC, NHK 보십시오. 여기 수치가 엄청나게 낮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부분들입니다. 국내 매체로 와서 국내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지상파와 종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이 한국의 방송은 거의 다 상당히 블러 처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KBS가 그나마 좀 낮은 편입니다. 블러를 저희들이 어디다가 했는가를 쭉 한번 봤는데요. 예컨대 이것처럼 사람 얼굴에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앵커는 나와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몇 명 전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죠, 그죠? 이거는 BBC 화면인데 어쨌든 사람 얼굴에다가 블러 처리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람 전체에다가 블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조금 정밀하게 한번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장인물 모두의 얼굴을 블러 처리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진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한 시설이나 장소, 상호 같은 경우를 블러 처리한 경우인데 이건 아마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컨테이너에 붙어 있는 아마 그 브랜드, 그죠? 그걸 아마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블러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 전체, 이렇게 한 경우요. 그래서 화면 블러를 어느 대상에다가 블러를 했는가를 한번 국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그죠? 우선 지금 여기 해외 쪽은 블러 처리한 비율 자체가 워낙 낮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 얼굴에다가 거의 했던 거에 딱 국한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말하자면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한국은 지금 보시면은 여러 군데 다 퍼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은 거의 다 한다 보시면 됩니다. 사람 얼굴도 하고, 장소도 하고, 뭐 시설도 하고, 그죠? 문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아마 현장에서 아마 이 실제 리포트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에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뭐 마냥 저희들이 그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마 현장에 에러도 있고 조건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지금 해외 방송은 꼭 필요한 사람 얼굴에는 하지만 나머지는 안 한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참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비교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하는 부분은 뭐 제 생각에는 조금 주목할 대목이라서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게 했던 거고요. 국내로 보면 지상파와 뭐 종편 사이의 차이도 있지만 대상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눈여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람 얼굴은 주로 요런 방송 매체에서 많이 했고요. 뭐 상대적으로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 모드로 한 경우, 그 다음에 시설을 한 경우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금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비교, 블러 처리를 했던 그 대상들 말하자면 대상 자체도 있고 대상의 속성이 뭐냐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속성을 한 3가지로 나눠 놓고요. 비판의 대상, 기사 내용상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해자를 블러를 했느냐 아니면은 기사 내용이나 진짜 뭐 가해 피해자와 무관한 취재원들을 블러 처리를 했느냐. 그 다음에는 보호 대상이어야 될 인물, 예컨대 뭐 제보자랄지 또는 피해자랄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군 시설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 시설을 블러 했느냐 하는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에 보시다시피 대상 시설이나 이런 쪽은 해외 쪽은 안 하죠. 그 다음에 무관한 취재원에 조금 많이 있고, 그죠? 비판의 대상 가해자에 조금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펴져 있죠. 여기 무관한 취재원 이런 겁니다. 근데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때 옆에 지금 저 호송하는 경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러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것도 제가 현장에 조금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경찰들이 자기 얼굴을 불러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장에 있는 기자로서는 정말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안과 무관한 사람을 저희들이 딱히 클로즈업한 것도 아닌데 자기 얼굴이 나온다고 블러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때 이런 지금 좀 모호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비교로 보시면은 뭐 이것도 지금 데이터가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몇몇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안 남아 있습니다. 초점 흐리기 마찬가지로 이거는 카메라 렌즈의 포커싱을 약간 흐트려서 그 장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보시면은 NHK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NHK는 어쨌든 이게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면 중에 카메라를 초점을 약간 흔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HK의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네들 관행이나 문화가 있는 건지 한번 봐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종편이 조금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요. 국내로 오면은 지금 이 두 매체가 뭐 그래프로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한 12% 정도고 나머지는 낮은 수준. 그러니까 초점 흐리기는 이런 건데 이걸 많이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청자한테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이 보시면은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차량 번호판을 숨기기 위해서 전체를 아마 흐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을 부각하거나 강조한 경우 보시면은 이런 경우인데요. 특정 화면에 잘라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어떤 특정 인물에다가 원을 그려서 그죠 주목하도록 만드는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해외 쪽 데이터가 낮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종편 높게 돼 있죠. 그죠? 종편이 뭐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쪽 데이터도 이 패턴은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패턴이죠. 그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음성 변조 보겠습니다. 음성 변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기계음이나 어떤 알아보지 못하게 바꿔놓는 거 보시면은 국제로 보시면은 NBC, BBC가 저희들이 분석했던 리포트 패키지에서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NHK가 4.4%, 100개 중에 4개 정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보시면 한 20%니까 5개 중 우리는 뉴스 리포트 5개 중 하나 정도는 음성 변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마 여기 국내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요쪽 세 개 쪽 미디어가 좀 많고 나머지는 낮은데 아마 이것도 화면 블러 처리 비슷하게 현장에 있는 기자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난처한 아마 포인트일 거예요. 취재원이나 제보자가 자기 음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 뭐 지금 현재로서는 기자들이 그 취재원의 어떤 요구 조건을 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취재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있는 두 매체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데 저희들이 약간은 참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성 변조의 대상도 한번 보시면 아까 비슷하죠, 그죠? 비판의 대상 가해자인 경우냐, 무관한 취재원이냐, 보고 대상 인물이냐라고 했는데 뭐 이쪽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쪽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보호 대상 인물인 경우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애써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쪽이라고 뭐 보호 대상 인물이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외 미디어는 그런 예가 없다는 거죠. 자, 국내 비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데이터는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차이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매체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고요. 마지막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 그 기사를 분석할 때는 여기 나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요 세 가지 투명 취재원이 4개 이상이고 이해 당사자가 4개 이상 들어있고 그다음에 복합적 관점으로 작성되어 있는 기사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사의 비율로 신문 기사 품질 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방송 뉴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이 변인이 투명 취재원이 뭐 3개든 4개든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들어가니까 3 또는 4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화면 블러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음성 변조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그 리포트가 좀 발굴 기획형이냐 뭐 이런 한 서너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리포트의 비율로
방송 뉴스 품질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뭐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 돌리면 되는데요. 이게 의미도 좀 있어야 되고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 여러분께 발표는 않고요. 좀 더 고안을 한 다음에 책으로 낼 때 거기에는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정도라서 별다른 뭐 결론 없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정성희입니다. 네, 요즘 참 지난 한 달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이렇게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 저널리즘의 희망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파성 또 많은 언론에 쏟아지는 비난을 보면서 또 하는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그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퀄리티 저널리즘을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저널리즘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론에서 배우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이제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널리즘이 우리 현장에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뿌리박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널리즘, 좋은 저널리즘을 위한 연구 모임 이건 2006년에 16년에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했고 그 두 번째 작업으로 이번에 방송 뉴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연세대 김영석 교수 또 오셨죠. 김경모 교수님, 이화여대 이재경 교수님, 또 숙명 지금 발표자분들 그다음에 저랑 같이 동아일보에서 일했던 우리 성신여대 이나연 교수, 또 동서대 이화은수 교수님, 그리고 이 모임을 주도하신 김민환 교수님 이렇게 하셔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고 또 연구의 독립성을 위해서 연구 자금도 자비해서 각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뭐 저는 직업상 신문에 30년 정도 있었고 또 어쩌다 보니 방송에도 한 4년 일을 하게 돼서 이쪽 방송에도 조금 이제 발을 담근 시기가 있어서 그 다가오는 점이 참 그 남달랐습니다. 특히 제가 좀 아까 들으면서 관심을 가진 점이 그러면 우리나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뉴스의 질이 외국 방송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그 격차가 신문에 비해서는 덜해도 신문에 비해서 덜한 이유는 아무래도 화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익명 취재원이라든가 서술의 요법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히 제가 관심 가진 부분은 관점의 다양성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관점의 다양성 있는 그 리포트 비율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마 메인 우리가 기사에서 말하는 야마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그거와 상반되는 취재원 하나 정도 다른 코멘트 하나 붙이는 식으로 해서 그냥 관점의 다양성을 하는데 그나마 그것이 더 좋고 어디 단일 관점으로 가는 것은 요즘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인 정파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지 박재현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배 교수님이 하셨나요? 관점의 다양성 관련해서.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분석 내용들을 갖다 보면은 사실 그런 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그런 기사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중에 정파적인 뉴스에서 관점의 다양성이 조금 더 적은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들을 이 관점의 다양성이 있는 기사들을 쭉 봤을 적에 그렇게 정치적인 기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분석이 이제 일상적인 그 큰 뉴스가 없는 시점이라 그런지 그거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고 연구자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범위는 역시 기사 시간이나 마감에 쫓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관점의 다양성이랄까 어떤 여러 사람들의 이해 당사자가 들어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기사를 못 만들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저도 이제 그냥 추정하는 건데요. 이제 방송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없고요. 신문 쪽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해보면은 관점 다양성은 어쨌든 과거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일종의 정파적 경향성이 더 강해졌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신문은 저희도 주로 이제 일면 기사 하는데요. 일면 기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일면 기사도 취재원 많아봐야 3개 들어갑니다. 그럼 3개면 우리가 근데 여야가 맞붙어 있는 사안이다 그러면 여당 1명, 여당 쪽 하나, 야당 쪽 하나,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 더 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자들이 그런 뉴스를 많이 원하니까 일종의 좀 저희들이 쓰는 상투적인 말로 이제 말로 정파성을 소비하는 시대니까 정파성을 판매하는 게 왜 잘못됐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기사를 담는 그릇의 문제인데 신문의 일면 기사도 짧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방송의 2분짜리도 과거의 1분 30초나 40초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늘어났지만 실제 리포팅하는 방식은 그다지 안 변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있던 그런 관행적인 그 리포팅 취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기사의 각을 잡아놓고 취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 각에 맞는 취재원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제가 또 하나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진 의문점은 이제 우리 그 방송 뉴스에서 블러 처리나 그 음성 변조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블러 처리나 음성 변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우리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를 하는 거라고 교육을 받고 웬만하면 블러 처리해줘 이런 지시를 많이 받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블러 처리나 이런 것들이 음성 변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 의식이 우리보다 더 낮을까요?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것이고 제가 생각한 데는 그 익명인 그 음성 변조나 블러 처리를 하지 않게끔 화면에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있었다고 이제 봐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고 좀 쉽게 말하면 좀 쉽게 블러 처리나 음성 변조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블러 처리. 네, 블러 처리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마 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기자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난처해 할 겁니다. 사실 블러 처리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피해자의 인권이나 방어권, 인격권을 갖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시되면서 그 부분도 중요시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규제기관, 예를 들어서 방송뉴스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 가서도 판례로서 그런 블러 처리를 하지 않은 기사에게 패소 판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측면이 있지만 또 방송 기자나 언론사 내부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그것이 중재가 들어오거나 방송 심의가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언론사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그냥 수용해서 야, 그거 웬만하면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좀 보충 말씀. 제가 블러나 음성 변조 저도 이제 이게 뭐 사실은 궁금하죠. 현장에서 정말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해서 이번에 이거 분석하면서 여러 방송사 쪽에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방송사, 특히 종편 쪽은 내부에 우선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블러를 할 거냐, 어떤 경우에 음성 변조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물론 이제 어디인가 있겠지만 제가 또 알아본 사람들이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없고요. 제가 발견한 거로는 여기 한국 영상기자협회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에서는 종합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방송기자분 계시면 이 책 좀 많이 사시거나 해서 회사에 좀 내부적으로 여기 보면은 사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종합하면은요. 우선 지금 현재 블러 처리나 음성 변조는 실제 취재를 해온 후티지를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가 앉아 있고 선배가 앉거나 편집자가 앉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선배나 편집자의 과거 경험에 따라서 야 저거는 블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이고 좌의적이고 그죠? 좀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비체계적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수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취재의 자유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 저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는데 영미에 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걸 과감하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화면에 블러나 음성 변조가 없는 게 좋은 거죠.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정답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는 어쨌든 그런 외부 환경이 취재 자유가 제한돼 있고 법원이 우리 편이 아니고 심지어 일반적인 시민도 기자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법원 판결도 이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도 많은 부분이 적혀 있지만 지금 현재 영상기자협회도 그렇고 지금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보통 제가 요약해 보니까 3가지더라고요. 뭐냐니까 취재 목적이 정당하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컨대 음성 변조 안 해도 되고요. 화면 공개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안이 부재한 상태인가? 이런 방법, 얼굴을 공개하고 음성을 내주는 것 말고는 다른 취재 방법이 없는가? 또는 화면과 영상이 동반돼야만 그 아이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가? 3번째가 음성을 말하자면 신원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편집권자한테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편집권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다 기록으로 보관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이 3가지 조건이더라고요. 이런 3가지 조건, 그러니까 공공성, 공정성, 그다음에 최후의 수단, 그다음에 그런 사전 보고와 기록, 이 3가지 조건을 회사 내부적으로도 기자한테 좀 강제해서 하도록 하고 사실 이 3가지 조건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미국에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기사에 고백해야 돼요. 예컨대 내가 몰래카메라를 썼다, 가장 취재를 했다 그러면 기사에다가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기자가 나 이거 취재하기 위해서 내 신분을 가장했다라고 고백하는 방식이라는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책에도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우리 편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수세적으로 몰렸다가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아마 저 블러 비율이나 음성 변조 비율이 60% 70%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방송 뉴스 화면이 누더기예요. 그런 화면으로 시청자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배 교수님 말씀처럼 기자나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게 좀 뉴스 리터러시도 높이고요. 좀 설득도 하고 법원에 있는 분들도 이런 취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자나 언론사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취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저런 영미권이 우리 생각에는 그저 저런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미디어 매스컴 로우에 들어가 보면 언론법에서 저게 쟁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이게 취재를 하고 있는 현장 기자의 노력으로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전에 저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취재를 하는데 자기 얼굴을 내지 말라 또는 음성을 변조해 달라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기자들은 그냥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재 시간 없고 부장은 지금 빨리 아이템 갖고 오라 그러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끝까지 설득해야 되거든요. 예. 우선 끝까지 설득한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 취재원이 기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그 취재원을 버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다른 취재원을 찾아라는 거죠. 비슷한 용도에. 그런데 이게 기자가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좀 뭐 해외 유수의 언론사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에디터의 책무가 부장들이 책무가 뭐냐니까 기자 보고 아이템을 빨리 가져와라고 다그치는 게 에디터의 책무가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한테 실명의 취재원을 구해오라고 다그치는 게 에디터의 책무로 돼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과격하게 단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이게 현장 기자, 에디터, 그다음에 언론사 차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자체가 우선 그런 어떤 마인드의 전파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면서 내렸던 뭐 약간의 소결이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그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블러나 우리 음성노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이 어서 나왔는데 이제 익명의 취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보니까 신문보다는 방송이 익명의 취재원이 적기는 합니다. 음성이나 블로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기사를 작년에 했던 컨퍼런스 기사를 이걸 읽었는데 우리 신문 기사에서 익명의 취재원의 취재원의 인용 비수가 너무 작은 것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 1.3에서 한 7 정도, 1.5 정도. 뉴욕타임스는 우리보다 약 3배가 높고 NHK 아사히 신문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데 익명의 취재원이 기본적으로 적고 익명의 이제 취재원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저도 매일 심의를 하면서 보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이라는 코멘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청와대 고위관계자 읽어보면 홍보수석이에요. 대변인이나. 그런데 대변인이란 말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을 쓰는데도 쓰지를 못하고 되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멘트가 너무너무나 많이 씁니다. 우리 신문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방송은 좀 차이가 있지만 청와대 익명의 뭐 고위 관계자 이렇게는 못 쓰니까. 그렇지만 방송의 특성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우리 그 취재에서 나오는 그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익명의 취재원은 여전히 너무 많다. 이것이 또 아까 음성도나 블럭 처리 못지않게 우리 방송 품질의 어떤 퀄리티를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익명의 취재원이 많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배 교수님이나 우리 임정 박사님. 그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지난번에 신문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그때 토론자로 참석했던 한겨레의 정남구 부장이 토론하면서 한 얘기가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눈에 들어왔는데요. 정 부장이 자기가 부장이 된 뒤에 그 기사 안에서 관계자란 표현을 전혀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많이 그게 바뀌어졌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관계자라는 게 누군지 이제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자가 어떤 조직에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뭐 청와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자기는 아무런 거기에 결정 권한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관계자로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 관계자를
쓰지 말라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게 큰 성과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토론에서 하시는 걸 보고 역시 이 주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제가 그걸 보면서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기사에 있어서 게이트키핑 담당하는 그 데스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사 되게 만들어 오라고 쪼지 말고 사실은 고품질의 기사를 이거 누구한테 확인했어 말할 수 없으면 사실 외국의 취재부도 준칙에 따르면 자기 부장한테는 말하게 돼 있고 너무나 중요한 정보면 사실 편집장한테 말하게 돼 있고 또 지난번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를 비판하는 컬럼이 실렸었잖아요. 익명으로. 그런 경우에는 부장도 모르고 발행인과 가져온 오피니언 팀장만 알고 그 칼럼이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호하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 사실 저기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많은 기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익명의 취재원이 인용해서 왔을 때 자기 담당 부장이나 차장이 이거 누구야라고 한번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기사 압박이나 이런 게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본 저널리즘의 기본 어떤 요소에 대한 체크가 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또 보면 취재원 사실 데스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원이 기사거리를 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더블 체크를 하죠.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한국 언론 저널리즘 환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 기사 자체 뉴스가 팩트인데 어느 신문에서 보도를 하면 다른 방송에서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다른 방송이 또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그래요. 사실 그 팩트 체크라는 거는 기사가 나가기 전에 기사 데스크 과정에서 완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사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한 검증을 다른 방송에서 하겠다고 다른 언론에서 하겠다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 자체도 지금 말한 대로 그 취재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너무 익명에 카더라거나 누가 얘기했다는 걸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만드는 현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교수님은. 아까 소위 말하는 그 검증 시스템이 데스크에서 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로 넘어가는 현상도 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조금 뭐 약간 좀 빈다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상호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검증해야 된다 이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자 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팩트 체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팩트 체크는 성과도 좋고 또 할 만한 거긴 하지만 언론사가 실제 해야 될 거는 그건 아니죠. 언론사가 뭐 상대방이나 누가 한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제품을 팩트 체크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팩트 체크는 약간의 이벤트입니다. 뭐 해외 유수의 언론사도 때 되면 좀 하긴 합니다만 우리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자기 물건을 팩트 체킹하는 게 정수고 그 일이 엄청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기도 바빠서 남의 하는 건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뉴스를 말하자면 보도하기 전에 게재하기 전에 굉장히 정밀하게 팩트 체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에서 누가 말하면은 그걸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그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러 플로이스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그 한국 저널리즘, 방송 뉴스 저널리즘이 뭐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 한 가지씩 우리 김지연 박사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방송 뉴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뭐부터 시작해야 하면 좋겠까 이런 거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 기회를 우리 이제 플로어에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 뭐부터 하면 그냥 하나씩 해주시면 다 종합적으로 좀 전모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분석을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고민했었던 부분은 방송 뉴스는 사실 뭐 오디오 분석, 비디오 분석, 텍스트 분석 모든 게 그 녹록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개량적으로만 분석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취재원 수만 보더라도 물론 익명 취재원과 투명 취재원 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취재원 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표면적으로 외적 다양성은 굉장히 지켜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관점의 다양성, 이번에 이제 결과 보셨겠지만 내적 다양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는 바지만 이제 취재원 2명, 3명 해가지고 다 됐다, 기사 완성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해서 다양한 관점을 국민들에게 보도할 수 있는 그 충실한 기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뉴스 생태계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것이 우선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지상파라든가 방송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품질 좋은 언론이라는 것은 그 풍요한 재정 상태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 언론이 가장 황금 시기가 70년, 60년대, 70년대는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세상을 바꾼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 시기인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점점 그런 환경이 방송이나 뭐 신문 모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 생태계 자체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 품질 좋은 언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타 언론에 비해서 품질 좋은 보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들이 그에 상응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바뀌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저도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저도 부끄럽게도 기자할 때는 이런 뉴스의 품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품질에 대한 논의가 이 외부에서 학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데이터 보시고 한국이 뭐 특히 이제 뭐 해외 뉴스 방송사와 좀 격차가 있다는 걸 보셨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선별한 뭐 BBC, NBC 이런 쪽은 사실은 그 굉장히 좋은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위축돼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우선 그 방송 뉴스 리포트가 2분으로 늘어나 있다는 게 일단 외형 조건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짜리 뉴스 리포트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서 잘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그릇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 뉴스는 영상입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영상이고 공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상으로 된 좋은 뉴스를 만들기만 하면 공유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방송 기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잘 만들면 가만히 놔둬도 팔린다. 이거는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간에 1분 반짜리 뉴스 리포트에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치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2분이 되고 사실은 2분 반이 돼도 이 그 광활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겁도 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살리면 제가 볼 때는 뭐 BBC나 NBC 못지않은 그런 뉴스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많은 사람이 가만 놔둬도 보게 돼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미디어 기술 발달의 우리가 은총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이 그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의 뉴스 전파의 통로라는 거는 그것이 콘텐츠가 원래 소스가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 확산되는 채널은 인터넷이나 SNS를 타고 확산이 쉽게 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기사만 나올 수만 있다면은 확산 경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또 어떤 매체에 몸담고 있느냐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콘텐츠 자체로 승부라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현장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언론 저널리즘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혹시 그 플로어에서 우리 발표자분들한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좀 몇 분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기 학생부터. 학생인가요? 네, 소개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한국 뉴스 방송 시간이 다른 나라의 그 방송사에 비해서 상당히 긴 것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뉴스 방송 시간이 거의 반절이었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방송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 내용을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방송 뉴스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이템 압박도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럼 현장에서 기자들의 고충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방송사마다 방송 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시간이 늘어난 것만큼 기자 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렇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자들에게는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결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기자들이 리포트하는 그러한 그 분량 자체를 지금 그렇게 시간이 늘어난 만큼 지금처럼 기자 리포트를 많이 해서는 그것을 기자들이 감당할 수 없고 취재할 시간에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리포트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이런 어떤 모든 중요한 뉴스를 다루는데 다 다루는 뉴스를 우리도 기자 리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을 우선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자들에게 충분히 취재하고 준비할 그 보도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뉴스 시간을 늘리고 있는 추세만큼 그게 더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우리 신교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NHK를 얘기하면서 블러가 다른 MBC나 BBC보다 많다. 그런데 한번 NHK한테 좀 물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NHK 서울 지국장이 말하기를 자기네들도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블러를 처리하라 그런 기준은 없고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NHK가 MBC나 BBC보다 많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NHK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마 일본의 모든 방송이 똑같이 블러 처리가 많을 것이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인권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자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한국처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BPO라는 게 있답니다. 그 BPO가 방송 윤리 프로그램 향상기구, 방송 윤리 프로그램 향상기구라는 게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일반인들이 거기다가 자신의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그 수치를 못 봐서 모르겠으나 다른 MBC나 BBC보다 많다면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NHK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지금 뭐 취재 자유나 알 권리 그리고 인권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한 기업이나 아니면 관련 단체가 블로보도 윤리 강령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세운다면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 이 방안 만드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그래서 방안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이 방안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방안 만든다고 만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안 만들기까지가 사실 핵심인 거죠. 만들기까지의 난상토론 이게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그 부분이 핵심인데 예컨대 지금 정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주요 언론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정말 큰 뜻을 품고 한번 해본다면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추진해 볼 만하지 않을까. 대신에 그걸 그냥 우리가 명문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냐. 또 정말 하지 못할 거는 뭐냐를 좀 갈라보고 진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명문화한 거는 각사가 다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합의를 좀 이룰 수 있는 대토론과 어떤 그런 수기 과정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기 한 분 더 하시고 한 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품질 지수를 만드는 툴로 투명 취재원, 화면 블러, 음성 변조, 발굴 기획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툴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직접 인용이라던가 주제 길이, 뭐 심층성, 그 다음에 관점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꼭지의 기사 한 꼭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가능한 것인데 과연 긴 것이 좋은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예시로 보여주셨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예시로 보여주셨던 것과 우리 기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그 예시로 보여주셨던 외신에서의 보도는 조금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뭐 지상파라던가 종편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포맷이 다르다 뿐이지 뭐 메인에 첫 번째 나오는 기사와 보통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라면은 한 첫 번째 기사와 네 번째 꼭지까지 다 조국 관련한 기사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리포트를 과연 끊어놨다고 해서 이것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4명의 기자가 투입이 돼서 4꼭지를 만들었고 하나의 주제로 만들었을 뿐인데 이게 포맷의 차이이지 과연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 품질과 관련해서 조금 신뢰성의 문제, 언론의 신뢰성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중들이 언론을 좀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전 세월호 보도 참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 품질을 높이는 과정이 지금에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도 참사를 줄이는 것도 품질을 높이는 아주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품질 지수를 결정할 때 어떻게 반영할 수 있지는 않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면은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방송 뉴스 보도의 특징이 블록형 편집이라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꼭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중에 하나만 뽑아서 보도를 할 경우, 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 나머지 것들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그런 난점이 그런 그 착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타당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의 블록 편집을 하는 게 꼭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NHK라든가 MBC 같은 경우에 어떤 큰 재난 같은 경우가 나면은 방송 그 리포트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평가할 적에는 충분히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게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보도 참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 어떤 그 평가 지수에 지수로 넣기는 쉽지는
일단 제가 그냥 생각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조국 기자 간담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한국 언론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역시 못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팽목에서의 그 상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해외에서 그런 사건 터지면 팽목에 앵커가 내려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또는 백악관 출입 기자가 가요. 왜냐하면 걔가 리포팅 제일 잘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큰 사건이 나면 방송사는 각자가 다 세일 기간이에요, 그때가. 시청자들한테 자기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기자를 내려다 보내요. 그러면 이번에 조국 기자 간담회 때 누가 가야 되는지 뻔히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나가면은 만약 그런 반장급이나 팀장급들이 가서 질문했다면 아마 한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그래 맞아 한국 기자야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기자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 알다시피. 그런데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그런 기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미숙하고 뭘 모르고 겁도 나고 그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문 하나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똑같은 질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참사 아닌 참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거는 제 생각은 오히려 한국이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언론사마다 좀 그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쪽이 저는 뭐 이거는 기회는 많다고 봐요. 앞으로 한국이 여전히 역동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많은데 뭐 조금 전략적인 실수라고 보는 거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평가 안에다가 집어넣기는 좀 고안은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하신 분 한 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기자가 가장 많이 질적으로 요구받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자만이 단독으로 취재해온 취재물에 대해서 질적인 요구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단독 기사가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에서는 평가 지표 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제외가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이 단독이라고 하는 이 취재물이 어떤 질적인 저널리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아까 배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발굴 기획 그 심층 부분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좀 많이 커버하고 있고요. 이거 저희들이 뭐 의도적으로 안 넣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단독이라는 걸 사실 국내 매체에서는 저희들이 좀 명료하게 단독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해외 방송사는 실제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상황 자체를.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좀 빼다 보니까 이 요소가 빠진 거지 현장에서 그렇게 중시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뭐 강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던 그런 발굴 기획 부분하고 심층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9시까지 빌렸는데 좀 시간이 오버했고요.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주제로 준비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에도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논의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더 좋은 더 퀄리티 높은 방송 뉴스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저 더 노력해서 정말 고품질의 그런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도록 저 포함해서 발표자 또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